전국 철도노조가 정부와 성과급 정상화에 잠정 합의하면서 예고했던 총파업을 유보했습니다. 오늘 모든 열차는 정상 운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이 주장해온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특검 추진과 별개로 경찰은 통일교 의혹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은 또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게 내일 참고인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습니다. 국세청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본사와 자금 거래를 하면서 탈세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정부와 성과급 정상화에 대해 잠정 합의하면서 오늘부터로 예고했던 총파업을 유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모든 열차는 정상 운행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이번에도 파업을 예고한 당일 새벽에 유보 결정이 내려진 거죠? 네, 오늘 자정을 조금 넘겨 공지됐습니다. 철도노조는 오늘 0시 10분쯤 쟁점이었던 성과급 정상화에 대해 정부와 잠정 합의했다며 오전 9시부터로 예고한 총파업을 유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 코레일도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된다고 알렸습니다. 애초 노조가 파업을 결정한 건 현재 성과급 지급 기준이 기본급의 80% 수준이어서였습니다. 이를 다른 공공기관처럼 100%로 해달라는 게 노조의 요구였는데요. 노조는 지난 11일에도 같은 이유로 총파업을 예고했는데 이 안건에 대한 잠정 합의가 파업 직전 도출되면서 유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성과급 지급 기준을 기본급의 100%가 아니라 90%로 제시하려 한다며 총파업 카드를 다시 꺼낸 건데요. 이에 정부가 오늘 새벽 새로운 대안을 내놨습니다. 성과급 지급 기준을 내년은 기본급의 90%로 2027년부터는 100%로 산정하는 안건을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회의에 올리겠다고 한 겁니다. 노조도 이 안을 수용하면서 총파업은 다시 한번 유보됐습니다. 노조는 오늘 오후 예정된 공훈위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는데 회의에서 잠정 합의안이 이행되면 파업을 최종 처리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의 통일교 특검 요구를 수용하겠다며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보자고 했습니다. 특검에 부정적이었던 그동안의 입장을 180도 바꾼 건데 민심의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특검 수용으로 잃을 게 없다는 판단이 동시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주장해온 이른바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재수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의 구설에도 경찰 수사가 먼저라며 그동안 야권의 특검 요구를 내란 물타기로 일축해왔는데 입장을 바꾼 겁니다. 통일교에 대한 특검 합시다. 함께.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대신 수사 범위를 한층 넓혀 지난 2022년 대선에서 통일교의 정치 개입 의혹도 함께 따져보자고 역으로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시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 지도부는 민심의 흐름을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특검을 수용하자는 판단이 섰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통일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온 데다가 지지자들조차 찬성 여론이 높으니 못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여권 인사들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집중 타깃이었는데 수사판을 키우면 야권 인사들이 더 많이 연루되어 있을 거란 자신감 역시 반영됐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국민의힘이 국민의 짐만 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해가 가기 전에 민생법안 200여 개를 처리하자고 오히려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또 통일교 특검과는 별도로 연말 연초 2차 종합특검법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켜 내란을 뿌리 뽑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은 별도의 사안입니다. 민심을 수용하고 부응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 따라서 잃을 것이 많지 않다고 판단한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2차 종합특검 처리를 위한 명분 쌓기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권에 대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규명하는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기로 한 데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어제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 지지자들조차 찬성하는 통일교와 민주당 간의 유착 의혹에 거부할 수 없는 여론이 높았다고 생각한다며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서 이와 관련한 회동 요청을 했고 만나서 바로 진행하겠다면서도 권력을 쥔 민주당이 야당 탄압 특검만 하겠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개혁신당도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 부패 정치인이 수사받을 수 있도록 특검법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며 지연 전수를 통한 물타기 시도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여당인 민주당이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통일교 특검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탄 가운데 경찰 전담팀은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까지일 수도 있는 공소시효를 고려해 전재수 의원에 대한 혐의 적용 문제부터 우선 결론 지을 걸로 보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의 통일교 특검 논의에 대해 경찰은 정치권이 논의에 결정한 합의를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와 관계없이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이 도입돼 사건을 넘기기 전까진 최대한 조사를 해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는데 일단 경찰이 지금까지 조사한 인물은 9명입니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금품 전달 대상으로 진술한 정치권 인사 3명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만 앞서 14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 의원은 한일 해저터널 등 통일교 사업 해결 청탁과 함께 2천만 원 현금과 불가리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현금 수천만 원 수수 의혹이 제기된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의 조사 일정은 아직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학자 총재와 윤 전 본부장에 대한 구치소 접견 조사 뒤 곧바로 통일교 자금 관리자들 조사에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경찰이 현금과 명품 시계를 받은 시점이 지난 2018년으로 지목돼 공소시효 문제가 가장 급한 전재수 의원 사건부터 결론 내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만약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판단된다면 공소시효는 7년으로 올해로 끝나거나 이미 끝났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공소시효가 있어 사건을 받은 후 하루도 쉬지 않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출범 당시 23명이던 전담수사팀 인력도 30명까지 늘리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전재수 의원 관련 수사에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김건희 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김 의원 배우자가 김 씨에게 고가의 명품 가방을 준 경위를 추궁했습니다. 조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오후 1시 반쯤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했습니다. 자신의 배우자 이모 씨와 공모해 김건희 씨에게 260만 원 상당 로저 비비의 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조사받았습니다. 당대표 선거 지원에 대한 좀 보답 차원으로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예의를 드린 거. 그 사모님께서 클러치백 전달하시는 거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미 다 말씀드렸죠. 애초엔 이 씨만 피의자였지만 특검은 김 의원 계좌에서 가방 결제 대금이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해 함께 입건했습니다. 특검은 김 의원을 상대로 선물이 건네진 걸 알았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가방과 함께 이 씨가 쓴 감사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에 적힌 날짜를 토대로 가방이 전달된 시점은 2023년 3월 17일, 구매한 건 전날인 3월 16일이라고 특정했습니다. 선물한 당일 이 씨가 김 의원 사무실에 출입한 기록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이보다 앞선 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통일교 신도 2천여 명을 입당시켜 전당대회에서 김 의원을 밀어준 데 대한 담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배우자가 김 씨에게 가방을 줬다는 걸 시인하면서
신임 여당 대표 배우자로서 영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이었다며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5일 특검에 먼저 출석한 이 씨도 남편은 선물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오는 28일 활동 종료 이전에 김 의원 부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씨가 디올 가방 수수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오정희 특별검사부는 이 전 총장에게 내일 오후 2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총장은 지난해 5월 김건희 씨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중앙지검의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중앙지검 수사지휘 라인을 전면 교체했고 검찰은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이 공천대가 돈거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명 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 6,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8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사건 사고 소식은 쿠팡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이 쿠팡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에 나서 미국 본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탈세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는 30일부터 5개 상임위가 합동 청문회를 열기로 한 국회에서는 쿠팡에 대한 택배 사업자 등록 취소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송파구 쿠팡 한국 본사와 물류를 담당하는 핵심 자회사인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전격 세무조사에 나선 국세청 직원들이 잇따라 커다란 서류 상자를 들고 나와 승합차에 싣습니다. 쿠팡 본사랑 계열사 간 거래에서 어떤 문제가 좀 발견된 게 있나요? 미국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도 진행하실 예정이십니까? TVO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사국과 국제거래조사국 등 1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사국은 정기조사 외에 기업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 등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특히 해외 거래를 담당하는 국제거래조사국까지 투입해 쿠팡 미국 본사 등과의 이익이전 구조를 정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당도 출석을 회피하고 있는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노동과 공정거래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과방위를 비롯해 정무위 등 5개 상임위가 함께 오늘 30일과 31일 이틀간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명확해진다고 한다면 다양한 고발 조치와 그리고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동행명령장을 통해 가지고 참석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들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토위의 경우 택배 사업자 등록을 취소를 할 수 있을지 여부를 들여다봅니다. 택배 사업자 등록은 매년 국토부에 등록 요건을 신고해야 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완 요구가 가능하고 그래도 충족을 못하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내년 1분기 내에 이에 대해 최종 입장을 정하겠지만 그 전에 이번 연석 청문회를 통해서 그와 관련된 생활 물류법에 따른 세부 내용들에 대해서 엄격히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방위적 압박에도 모르쇠와 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쿠팡. 태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부터 김범석 의장의 책임 회피 논란, 탈세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쿠팡의 하루 활성 이용자 수는 2달 만에 1,400만 명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데이터 테크 기업 IGA웍스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쿠팡의 일간 활성 이용자 수는
1,488만 2,15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쿠팡의 일간 이용자 수가 1,400만 명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10월 25일 이후 약 2달 만입니다. 업계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이후 실제 이용자 수 감소로 이어지는 초기 신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쿠팡 김범석 의장을 둘러싼 논란이 또 불거졌는데요. 고객정보 유출 사태에 이어 이번엔 과거 과로사 은폐 시도 의혹으로도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택배 노조 측은 오늘 고발을 예고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10월 쿠팡 물류센터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은 채 걸어가는 이 남성, 27살 고 장덕준 씨입니다. 철제 수거함에 손을 짚고 허리를 숙이더니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고 결국 장 씨는 같은 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쿠팡 한국법인 대표였던 쿠팡 INC 김범석 의장이 CCTV 등에 담긴 과로 정황을 은폐할 것을 직접 지시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YTN은 김 의장이 전직 최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김 의장은 물 마시기, 대기하기, 사람들과 어울리기, 빈 카트 움직이기 등 목록을 나열하더니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흔적이 남지 않도록 하라며 그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장 씨가 과로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실제 지난 2020년 10월 5일부터 사망 전 일주일 동안 장 씨의 행동을 분 단위로 기록하고 분석한 내부 자료도 확인됐습니다. 쿠팡은 심각한 비위를 저질러 해고된 전 직원의 주장일 뿐이란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혹을 제보한 쿠팡 전직 임원 A씨는 쿠팡 측 해명은 허위사실이며 유족들에게 진실을 더 일찍 밝히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장덕준 씨 유족은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택배노조 측은 오늘 김 의장 등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로 했는데 쿠팡이 과로사 정황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는지는 결국 수사로 밝혀질 전망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관세 충격 속에 이뤄낸 값진 성과지만 반도체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구조는 과제로 지적됩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들어 이달 중순까지 우리나라의 누적 수출액은 6,831억 달러입니다. 이달 하루 평균 수출액이 26억 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 속에서도 수출 성장세를 이끈 건 초호황기를 맞은 반도체입니다. 지난달까지 반도체 누적 수출액은 1,526억 달러로 이미 연간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다만 반도체를 빼면 지난달까지 우리나라 수출은 1.5% 역성장했습니다. 특히 석유 제품과 석유화학, 철강 등 국내 주력 수출품의 3분의 2가 지난해보다 실적이 쪼그라들었습니다. 보호무역주의 속에 반도체가 구원투수 역할을 했지만 과도한 의존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반도체 같이 이렇게 업다운이 좀 심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안 좋아졌을 때 전체 수출 자체가 좀 떨어지는 그런 부작용도 좀 있기 때문에요. 꾸준히 할 수 있는 품목을 많이 좀 갈고 닦는 게. 우리나라 수출이 신기록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반도체 독주가 만들어낸 수출 착시 효과를 걷어내고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구강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들이 내년 초 경제사절단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내년 1월 초 200개사 규모의 중국 경제사절단을 파견하기 위해 희망 기업들의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상인은 방중 경제사절단을 꾸리는 건 지난 2019년 12월 이후 6년여 만입니다. 위헌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른바 내란 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려가 모두 해소됐다며 예정대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당대표까지 무제한 토론에 나서는 등 저지 총력전을 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 자체 예규 발표에 당내 위헌 지적까지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당안파 우려가 잦아들지 않자 여당은 본회의 직전까지 의원총회를 이어간 끝에 최종안을 마련했습니다. 문제가 된 법관 추천위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각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부 구성을 맡는 것이 핵심입니다. 헌법적 문제제기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또 법안명에서 윤석열 세 글자를 빼는 대신 대법원장이 재판부를 임명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며 지지층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위헌성과 위험성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무엇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최대한 차단한 점이 법 통과가 눈앞으로 다가오자 국민의힘은 최고위원 회의부터 의원총회, 규탄대회까지 쉬지 않고 내달렸습니다. 이재명 전단 재판부부터 즉각 시행하라! 본회의 시작 뒤엔 책과 자료를 한아름 손에 든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를 위해 직접 연단 위에 섰습니다. 무제한 토론에 나선 첫 제1야당 대표로 기록된 장 대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계승한다던 민주당이 정작 그 정신을 저버렸다고 일갈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는 다수결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남기신 글입니다. 최종 수정안을 두곤 똥에 물을 풀어도 된장이 되진 않는단 말로 위헌성을 꼬집었는데 민생법안보다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탄입법을 더 중시하는 여당을 국민이 기억하고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어야 할 이름들입니다. 민주당은 24시간 뒤 투표로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정보통신망법 수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과 법력권의 강제 종료, 법안 처리가 반복되며 대치정국은 성탄 전야에야 막을 내릴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대법원은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 재판부 설치 예규안을 예정대로 행정 예고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도 일단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사무분담안을 논의했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추가 회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가운데 대법원은 자체적으로 마련했던 전담 재판부 설치 예규안을 예정대로 행정 예고했습니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다음 달 2일까지 의견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이 지난 18일 공개한 예규안은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부를 꾸리게 한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과 달리 판사 무작위 배당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예규가 원안대로 시행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등 주요 사건의 항소심을 심리하게 될 서울 고등법원도 일단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장과 현직 판사까지 서울 고법 법관 152명 가운데 122명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형사부를 2개 이상 늘리는 안에 뜻을 모았습니다. 전담재판부의 숫자나 구성 절차, 시기는 이번 전체 판사회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열리는 사무분담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서울 고법은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될 경우 해당 법률의 시행 시기에 따라 추가로 전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회의 등을 진행해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거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3년여간의 용산 시대가 마무리되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닻을 올렸습니다. 청와대 기자실에 있는 춘추관에서 첫 브리핑이 열렸고 이재명 대통령의 집무실도 곧 청와대로 옮겨질 전망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청와대 춘추문이 활짝 열린 가운데 출입 기자들이 오가고 이사 작업이 이어집니다. 매일 아침 일정을 알리는 모닝 브리핑도 2층 브리핑룸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역사 기록을 맡았던 관아에서 유래된 춘추관은 언론 정신을 추구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제자리를 찾게 됐습니다. 이 대통령 보좌가 주 업무인 의전실 등을 제외한 대부분 업무 시설도 이전 작업을 마쳤고 연말이면 이사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지난 2022년 5월 전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겨졌던 국정운영의 컨트롤 타워가 다시 종로구 청와대로 복귀한 셈입니다. 12월 한 28일, 29일 때부터는 이제 청와대라고 쓸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주로 이용하는 본관과 참모들의 공간인 국민과 함께한다는 뜻의 여민관, 그리고 외빈맞이나 행사에 활용되는 영빈관 등으로 짜여 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집무실을 본관은 물론 여민관에도 설치해 핵심 참모인 3실장 수석들과 상시소통 속에 정책 결정을 내릴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 관저는 그간 청와대 개방에 따른 훼손으로 아직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해 내년 상반기에 완비될 걸로 예상됩니다. 용산과 달리 청와대는 대통령 참모진 공간과 춘추관이 분리돼 있고 국민과 접촉도 쉽지 않은 만큼 구중궁궐이란 논란이 뒤따라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소통은 위치보다 의제 문제라며 그간 국무회의와 업무보고 생중계 그리고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보여줬듯 계속 열린 자세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 특별사면을 실시하지 않을 것 같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실시 여부와 일정, 범위를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특별사면에 앞서 진행되는 행정 절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여권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 대통령이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인천국제공항 주차대행 운영 방식이 내년부터 이용자 불편을 가중하는 방향으로 변경될 거란 언론 보도에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주차대행 이용 장소 변경과 프리미엄 서비스 도입, 사업자 선정 과정의 적절성 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가 이른바 갑질 논란 등을 제기한 전 매니저들을 공갈 미수 혐의에 이어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16개월 된 딸을 수시로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와 계부가 유기와 방임 혐의도 추가로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성남시 판교 신도시 공사 현장에서 60대 남성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하청업체 직원 4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였습니다. 저속노화 개념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정의원 박사를 둘러싼 사생활 논란이 확산되면서 정 박사와 협업해온 식품업계가 잇따라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브랜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식품 산업의 특성상 유명인 마케팅의 한계와 위험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생활과 식습관을 뜻하는 이른바 저속노화 개념으로 주목받아온 정의원 박사. 특히 노화를 늦추는 식단에 대한 정 박사의 주장이 대중에게 큰 호응을 얻으면서 식품업계도 이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해왔습니다. 한국 분들이 실천을 쉽게 할 수 있는 식단을 만들어서 선보이고 있고, 그래서 저속노화, 노화를 느리게 만들 수 있는 식사법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정 박사의 식단과 의견을 반영해 CJ 제일제당은 즉석밥 제품을 매일 유업은 두유를 출시했고 세븐일레븐과 샐러디 등도 협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 박사가 지난 17일 7월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며 위촉 연구원으로 일하던 30대 여성을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해당 여성이 정 박사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맞고소하고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공개되며 법적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식품업계는 발빠르게 정 박사 지우기에 들어갔습니다. 정 박사를 내세웠던 CJ 제일제당은 제품 포장재에서 정 박사 얼굴을 뺀 데 이어 관련 홍보물도 온라인에서 삭제했습니다. 매일유업도 제품 홍보에서 정 박사 관련 내용을 삭제했고 세븐일레븐은 추가 협업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은 브랜드 이미지가 다른 산업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먹는 것이라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브랜드 모델의 신뢰도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배우 김수현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뚜레쥬르도 신속하게 브랜드 모델을 교체했습니다. 이처럼 스타 마케팅의 리스크가 반복되면서 특정 인물에 의존하기보다 광고 모델에 쓰는 비용을 줄이고 제품 자체의 품질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지 광고가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품의 품질 향상이나 가격적 혜택으로 소비자에게 돌려드리는 이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환율과 높아지는 원가 부담 압박 속에 식품업계는 이제 누구의 얼굴을 내세우느냐보다 어떻게 제품 경쟁력을 높일 것이냐를 더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놓였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1900년대 제물포 개항장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개항 당시 인천의 모습이 담긴 영상 가운데 가장 오래된 건데 120년 전 조선인들 모습이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몸집만한 쌀가마니를 짊어진 짐꾼들이 부두 쪽으로 분주히 오갑니다. 어깨에 빈 지게를 맨 채 짐꾼들이 나란히 앉아 쉬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장면도 보입니다. 영상 속 장소는 인천 제물포항. 촬영 시기는 1908년에서 1910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1910년 강제병합 전부터 일본으로 쌀 유출이 심했던 당시 한반도의 상황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문헌에서만 확인되던 제물포항 주변 임시 세관청사를 지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갓을 쓴 사람들과 짐을 잔뜩 실은 소, 그 뒤로 1915년 철거되기 전의 서대문, 돈이문과 전찻길도 화면에 잡힙니다. 이 영상들은 한국영상자료원이 2023년 11월 프랑스 시네마테크 프랑세즈 보존고에서 찾았습니다. 한국과 프랑스가 1년 넘게 공동복원 작업을 했고 12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간판 글씨를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화질을 되살렸습니다. 시네마테크 프랑스에서 이 필름이 존재하는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프랑스에 갔을 때 직접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을 해서 이 필름을 찾았고 필름에는 꼴에 1360이라는 표기만 남아있을 뿐 추가 정보는 없었습니다. 1900년대 초 조선을 방문한 프랑스의 전문 촬영 기사가 찍은 걸로 추정됩니다. 영상자료원은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 중 인천 제물포 개항장을 촬영한 가장 이른 시기의 영상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겨울하면 생각나는 대표 어종 가운데 하나가 바로 대구입니다. 제철을 맞았지만 최근에는 대구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에서 대구 최대의 산란지로 꼽히는 경남 거제의 외포바다. 대구잡이배가 만선을 꿈꾸며 바다로 나갑니다. 바닷물에 넣어둔 호망을 힘차게 걷어올리지만 기다리던 대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호망 안에 이 대구가 많이 들어야 되는데 대구는 한두 마리 들고 일반 잡어가 아기, 물메기 이런 게 많이 들어요. 거제의 대구는 겨울이 시작되는 11월 말부터 이듬해 3월까지 잡힙니다. 그런데 어획량은 최근 몇 년 사이 뚝 떨어졌습니다. 지난 2022년 16만 마리 넘게 잡히던 게 올해 초까지 겨우 만여 마리로 급감했습니다. 대구 산란지인 이 지역의 수온은 지난해 섭씨 1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보통 섭씨 12도 이하가 대구 산란의 적정한 수온인데 고수온에 대구가 산란지로 오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어획량이 줄면서 대구 위판장도 활기를 잃었고 주변 식당 주인들도 한숨만 늘어갑니다. 한 해 매출이 80%가 지금 이 시기에 되는데 지금 대구도 안 나다 보니까 가게 운영도 힘들고 직원들 월급 주기도 너무 힘듭니다. 대구가 잘 잡히지 않으면서 해마다 12월에 열리던 거제 대구 축제도 내년 1월로 연기됐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독립국가연합 CIS 정상들과 만나 공동 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2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비공식 CIS 정상회의를 열고 폭넓은 영역에서 CIS 내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게 우리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 경제적 발전, 안정성 강화, 공동 안보 등에서 계속 협력할 것이라며 특히 테러와 극단주의에 맞서 싸우는 것이 중요한 협력 분야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평화를 명분으로 호시탐탐 노려온 그린란드에 특사를 임명했습니다. 그린란드 장악 의지를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인데 덴마크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프 랜들이 루이지애나 주지사를 그린란드 특사에 임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린란드가 미국 안보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는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랜드리 주지사도 그린란드를 미국의 일부로 만들기 위해 봉사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즉각 공동 성명을 내고 영토를 존중하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Jeg er stærkt oprørt over den her udpegning af en spidse indvøj, og jeg er specielt jo oprørt over den her særlige indvøjs udtalelse, som vi finder totalt uacceptabel. 유럽연합도 덴마크의 영토 보존, 주권, 국경의 불가침성을 지켜야 한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사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풍부한 천연 자원을 가진 전략적 요충지 그린란드 장악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취임 전부터 호시탐탐 그린란드를 노려온 트럼프 대통령. People really don't even know if Denmark has any legal right to it. But if they do, they should give it up because we need it for national security. 당선 후에도 러시아, 중국의 북극 항로 개척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며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차지하겠다고 거듭 밝혀왔습니다. We need Greenland, very importantly, for international security. We have to have Greenland. It's not a question of do you think we can do without it? We can't. 그린란드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덴마크 국방정보국은 이달 초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을 잠재적 안보 위협으로 분류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 관세 등 경제력을 힘의 수단으로 사용할 뿐 아니라 심지어 우방국에도 적국을 상대하듯 군사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중국이 국제 로봇 격투 대회에서 우승했다고 중국 CCTV가 보도했습니다. 중국팀은 지난 17일부터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열리고 있는 제2회 미래게임 중 로봇 격투 부문에서 미국, 러시아, 인도 등 15개 팀을 제치고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중국팀의 심해상어3는 무게 110kg에 최고 시속 28km로 움직이는 자동차 모형의 공격형 로봇으로 회전형 공격 도구가 분당 1만 회 회전이 가능하도록 제작됐다고 CCTV는 전했습니다. 중국팀을 이끈 치원제는 로봇이 정지 상태일 때 전류급증과 모터 과부하를 막기 위해 별도의 알고리즘을 개발했고 모듈식 설계로 로봇 수리 시간을 단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이 현지 시간 20일 자국 여러 도시에서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시행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이 이달 초 외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이라며 걸프 지역에서 탄도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이란에서 미사일 발사 훈련이 보도된 건 이달 들어 두 번째라고 짚었습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미사일이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 호라바마드, 마하바드, 이스파한, 마슈히드 등 여러 도시에서 발사됐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관영 매체 누르뉴스는 미사일이 발사되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이란 국영방송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 영상은 미사일 시험이 아닌 고고도 항공기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매진이 됐다면서요? 그만큼 순발력 있으신 여러분들, 선택받으신 여러분들 정말 축하드리고 잘 오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문재인 정권 당시에 저는 권력 수사를 했다고 밉보여서 진짜 말도 안 되는 탄압을 받았습니다. 지금하고는 좀 차원이 달랐어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여러분도 없었고요. 지금 제가 민주당과 싸울 때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과 싸우고 있는 저랑 싸워서 정치적인 탈출구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당직을 걸고 당의 권한을 이용해서 이렇게 당내 인사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저는 처음 보는 현상이긴 합니다. 병과 탄핵이 가져온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에 책임질 줄 아는 것, 그것이 저는 보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바탕 위에서 변화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반짝 영하권 추위가 누그러지고 오늘 출근길엔 심한 추위 없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기 때문에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성탄 이브인 내일까지인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성탄절 당일에는 전국에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종일 찬바람이 불면서 낮에도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금요일 아침에는 서울의 체감 온도가 영하 19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나흘 사이 기온 변화가 극심한 만큼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비는 오후에 서쪽부터 시작됩니다. 강수량은 5에서 20mm가 되겠고요.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에는 눈이 내리는 가운데 강원 산간에는 최고 5cm가 내려서 쌓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0.8도, 대구는 영하 2.4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5도, 대구 11도, 부산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성탄절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